다음 작품은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고, 자, 이 작품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막이라든가 최척전이랑 계열성은 좀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이 작품은 여러분들의 교과서,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 교과서 바로 이전에 2009년 때까지 이때 녀석이 있었는데, 그때 개정 교과서 기준으로 많은 교과서에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실렸던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 교과서를 주름잡던 작품이었다. 근데 최근에 못 본 지 꽤 됐었다. 하지만 최근에 수특에 등장했다? 그럼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전체 줄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95페이지를 먼저 열어두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95페이지 보시면 전체 줄거리가 나왔을 텐데, 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주인공은 이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주인공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나가 있고요. 나에게는 아내라든가 아들과 같은 가족들이 있죠. 근데 이런 내가 서울 변두리에 조그맣게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 스토리 보면서 가져가 보자. 자, 나는 빚을 내어서 성남에 내 집을 마련하고 빚을 줄이기 위해 문간방을 세놓으면서 누군지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무슨 뭐 돈 뜯어먹기 혈안이 된 나쁜 놈도 아니고, 우리 집 정도면 여유롭고 함께 살 사람을. 잠깐만, 질문 없는 거? 빨리 말하지. 잠깐만. 지금 그래. 저기 있어서 그래. 선생님 자리 어딘지 모르지. 야, 1분만 돼. 30초만 돼. 자, 없는 줄 몰랐구만. 자, 바로 갑니다. 지금 우리 95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집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집안이니까. 그러나 그런 문간방에 새를 든 권 씨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흘이나 일찍 이사를 들어옵니다. 자, 이런 나의 집에 권 씨네 일가가 들어왔습니다. 권 씨 역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아이들. 이때 둘은, 이쪽은 집주인이고요. 이쪽은 새를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이 권 씨가 놀랍게도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권 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어쨌든 집을 내놨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이 와서 뭐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는, 이 사람 우리들의 감시 대상이다. 그리고 미리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뭐야 이 사람 무슨 범죄자요? 했는데 범죄자는 맞긴 맞아요. 근데 경찰이 이런 이상한 말을 남기고 가죠. 당신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러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인가? 이 경찰도 이 권 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 실은. 자, 볼게. 자, 어쨌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는데요. 그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고 애도 둘이나 있는 집이었어. 나는 옛날 새들어 살던 때를 떠올리며 권 씨네 여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권 씨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 날짜보다 일찍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 전세살이도 하고 뭐 계약도 하게 되면 알겠지만, 내가 집에 있는 물건을 빼주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그건 내 집이 아닌 거야. 그치? 내 집이 아닌 건데 남의 내 집 물건을 들어온다? 그거는 원래는 무단 주거 침입죄예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근데 그냥 밀고 들어왔으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일단 받아준 겁니다. 자, 처음 약속을 어긴 이후 권 씨네는 계속해서 아내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합니다. 급기야 권 씨네 아이들이 콘돔을 풍선처럼 불어 가지고 노는 걸 본 이후로는 아내는 권 씨에게 아내에게 품위를 지켜줄 것을 강경히 요구하죠. 이때 권 씨는 구두 10켤레를 윤인하게 닦아 신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 권 씨에게는, 봐봐, 집이 제대로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둘인데다가 아내는 심지어 임신 상태야. 아이가 총 셋인 집안인데 겨우 한 칸짜리 집, 요만한 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구두를 10켤레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녀석은
권 씨가 항상 신경 쓰는 대상으로 매일매일 바꿔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계속 번갈아 가며 쓰면서 신을 때마다 새로 윤인하게 광을 내고 닦아 신는 거야. 즉 이 구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이꼬라지가 났더라도 참고로 집안에 가구도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상 하나 이불장 하나 끝이야. 그게 장인 가구야. 근데 구두만은 10켤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유가 있겠지.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뭐더라? 9켤레의 구두로 남았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말 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나는 며칠 전 권 씨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순경에게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권 씨가 자신이 전과자가 된 사연을 얘기해주죠. 왜 전과자가 됐느냐면 권 씨는 광주에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고 집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야. 이쪽 지방의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올릴 건데 여기 땅을 사가실 분하고 손들었더니 저기다가 아파트를 올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잖아.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거기다 투입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때 도시 빈민 소유 사건이 휩쓸려서 주동자로 지목이 됐다. 즉 그 개발이 취소됐고 그 취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더 큰 돈을 더 투자를 했는데 이 땅을 개발을 안 하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잖아. 오히려 값이 떨어져 버린 거지. 참고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값 빼가지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항의 투쟁을 한 거야. 근데 항의 투쟁을 할 때 이 권 씨가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잠복경찰이라는 게 있어서 시위를 하면 이 잠복경찰들이 몰래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오케이?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권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동자로 몰려버린 거야. 당신이 책임자. 왜냐면 이런 조직, 이 정도의 조직을 이 정도로 유지시킬 사람은, 그리고 이 정도로 항쟁을 뿌리려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당신만밖에 없다. 근데 이게 대학 나온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몰렸어. 주동자로. 그래서 주모자로 몰려서 본인은 아니더라도 돈도 잃었어.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발 이런 것도 걸려 있어.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찰은 어쨌든 범죄의 주도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 올라 있는 거고. 경찰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시선을 보는 거지. 그치? 아무튼 그 얘기를 본인한테 직접 듣습니다. 권 씨는 그래서 실직한 이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벌이가 시원치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데, 자,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 권 씨의 아내가 진통을 겪습니다. 뭐죠? 임신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겠죠. 수술해야 될 상황이 되자 그는 나의 학교로 돈을 빌리러 옵니다. 자, 권 씨는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일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참고로 이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결론적으로는 도시 빈민의 삶에 대해서 도시 빈민과 혹은 소시민, 참고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는 소시민의 역할이고 권 씨가 도시 빈민의 역할일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당대의 이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 빈민이 소시민에게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소시민의 입장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잖아. 그치? 소시민이 무슨 천하의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빚을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참고로 이때 이 권 씨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더니 지금 당신의 아이가 거꾸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즉 제왕절개를 해서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면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이 상태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줘요. 오케이? 근데 그럼 수술부터 좀 해주세요.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수술해주면 살 수 있는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수술비가 입금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쌩하고 가버려요. 즉 매몰찬, 그치? 도시 엘리트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야. 아무튼 돈이 없으면 수술 안 해주겠대. 그래서 절망하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보이는데, 아까 이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했었지. 돈을 빌리러 왔던 권 씨는 나에게 앞으로는 굽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해요. 구두 압축을 계속해서 바지에 닦아요. 오케이? 즉 뭐예요? 지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구두가 이제 먼지가 묻어서 뿌얘지잖아. 근데 그걸 계속 닦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권 씨는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지언정, 오케이? 하지만 나의 자존심만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광택이 나는 구두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원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돈 계산해보니까 나도 빌려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계산해봐. 내가 참고로 나의 직업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만 원씩 구하면은 한 10만 원 구해가지고 10만 원으로 수술시킬 수 있어. 옛날 돈 기준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러자니까 싫잖아, 그치? 나도 책임질 수 없는 돈을 내가 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거절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하지만 가만히 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잠깐만, 얘가 지금 우리 집에 전세를 들고 있는 거잖아. 전세가 뭔지는 알고 있죠? 일정한 큰 금액을 집안에 맡겨놓고 그 돈을 기준으로 이제 집을 빌려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전세금을 까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손해볼 건 없는 거잖아. 내가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권 씨의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진행시켜.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현재 병원에 있지만 권 씨는 여전히 돈 구하러 다니는 중이겠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계속 밖으로만 돌고 있다가 그날 밤이 됐어. 권 씨는 술을 잔뜩 마신 채 나의 집에 강도짓을 하러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 새들어 사는 셋집 아저씨가 강도가 된 겁니다. 복면 쓰고요, 막 술 냄새 진하게 풍기면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설픈 행동으로 나에게 정체를 들킵니다. 권 씨는 나가 돈을 마련해서 자기 아내가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권 씨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집을 나섰고 자신이 강도를 들어온 걸 잊은 채 문간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들어올 때부터 웃겨요. 칼을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주인공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칼을 들었는데 본인도 처음 해보는 짓일 거 아니야, 그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칼이 덜덜덜덜 떨려요. 술을 이렇게까지 마시고 있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와서 오다가 처음에는 나도 제 잠을 자고 있다가 밖에서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거든? 깼는데 어떤 사람이 덜덜덜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애기 발을 밟았어. 밟았는데 애가 하면서 이러니까 오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덮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뭐지? 벌써 강도가 저래? 그러면서 일단 희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깬 걸 걔가 권 씨가 알았어. 칼이 덜덜덜 드니까 뜨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칼에 찔려 죽는 게 아니라 저 흔들림에 죽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런 사고 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칼 내려놓으시고요. 자, 내 지갑은 오른쪽 선반 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은 많지는 않지만 저기 서랍장에 있으니까 다 들고 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소?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권 씨는 그런 새끼는 이 세상에 없더라고! 내가 해봐서 알아! 라고 말하는데 실은 나는 어떤 의도를 밝혀준 거야? 내가 널 도와줬다. 오케이? 너희 아내 지금 수술 됐다. 빨리 그만두고 나가달라. 라는 뜻이었던 건데 권 씨는 그걸 모르고 어쨌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은 나는 말을 나가 계속해요. 권 씨는 그래서 짜증나 하면서 그냥 지금 돌아가는데, 문제는 원래 도둑이 들어왔으면 얘들아 신발 신고 들어오지 일반적으로, 그치? 신발 신고 들어오고 저벅저벅 들어올 거야. 근데 이 아저씨는 일단 신발도 벗고 들어온 상태였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출입문이고 저기가 안방문이 있고 여기가 그 겹방문이 있으면 도둑이 들어왔으면 여기로 들어왔을 거고 나가면 여기로 나가는 게 맞잖아. 근데 술 취한 이 도둑 권 씨는 나도 모르게 여기로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지. 거기 말고 우리 집 대문은 오른쪽입니다 하니까 딱 하고 노려봐. 그럼 뭐예요? 권 씨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가 내가 권 씨라는 걸 알았구나라고 눈치를 채는 거야. 오케이? 아주 그냥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콱 났겠지. 구두로 상징되는 자존심의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아저씨는 끝까지 자기는 대학 나온 사람이면서 저벅저벅 걸어나가고, 참고로 그 뒤로 봐봐, 뒤에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문간방으로 향하자 나는 그의 존재를 끝까지 모른 척해주면서 대문의 위치를 일깨워주지. 이때 권 씨는 자신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갑니다. 권 씨는 또 두 번째, 맨날 말을 할 때 나 이래봬도 또 대학 나온 사람이오라고 하는 말을 항상 이빨 조심해요. 자, 구두라고 하는 것과 대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재가 바로 이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것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는 사라져 버렸고요. 다음날 강도 사건이 있었던 후 권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를 모른 척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요. 차라리 까발릴 걸. 당신의 아내 구했다. 괜찮다. 그랬으면 말을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나는 일부러 그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근데 말실수를 한 거죠. 후에 꼭 권 씨의 집을 내부를 살펴보는데 그곳에는 그의 9켤레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제목의 의미가 나왔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야? 사내의 잃어버린 자존심이지. 근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적 권리와 인간적 대우를 상징하는 것이겠지. 이해되셨나요? 체크. 자, 그리고 나는 이순경에게 권씨가 행방불명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이순경 아저씨, 경찰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달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이 아저씨가 행방불명됐으니까 전화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작품의 특징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배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오케이?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근데 이때 권씨라고 하는 인물은 적어도 이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뭐야? 소외되어버린 도시비민이죠. 굉장히 표준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어버린 도시비민에 대한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은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을 함께 전체 스토리를 살펴봤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그럼 주의한 점을 두고 봐야 될 게 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찝어보자면, 누가 뭐래도 별표 A,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되게 중요해.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뿐만 아니라 구절도 되게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잠깐만, 혹시 이게 써져 있을까? 잠깐만요.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우리가 보는 종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봤던 것 같아. 선생님 머릿속에 지문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이 부분에 나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참고로 머릿속에서 내가 이 권씨의 권씨에게 도움을 줄까 말까 고민한 장면에서 두 유명한 철학가를 떠올리거든. 한 명은 둘 다 돈이 많은 걸로 알려진 존재야. 근데 한 명은 구두쇠로 인색하게 살았던 철학자, 한 명은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았던, 하지만 대신에 가난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부자로 성공해서 살았고요. 얘는 끝까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철학자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계속 되새겨요. 아,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줄까 말까. 즉, 내가 구두쇠처럼 굴면서 나의 삶을 챙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비록 가난한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돕는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어떤 상징 같은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작품 전체 지문의 내용을 보면 10켤레의 구두, 반짝반짝 잘 닦인 구두,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철학자 등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물을 만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어.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지금 보조대로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은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해야 될 이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잡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바로 서술상 특징.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사내예요. 자, 사내라고 하는 도시 빈민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점? 당연히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것이고, 땡큐. 관찰자 시점이 됐으면 이때의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사내의 이야기를 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깊이 있게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즉,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봐, 선생님이 칼에 베었어. 그래서 여기가 피가 나, 아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들아 여기 피나, 아픈 거 같지 않니? 라고 하면 아픈가 보다.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피 흘리면서 저기서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민봉이가 와가지고 야, 저기 국회의원서 피 흘리고 있던데 되게 아파 보여 라고 말했으면 그 둘 중에 뭐가 더 안타깝냐는 거야. 전달받았을 때가 더 안타까운 느낌이 들죠. 본인 얘기하는 것보다. 마찬가지예요. 사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나의 시선을 빌린 이유,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사내의 어떤 빈민의 삶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려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서술 시점의 특징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 갔냐? 94페이지를 잠깐만 열어보면 거기 써져 있어요. 94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과 효과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권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좀 읽어볼게. 권씨에 대한 관찰과 나의 판단이 사건의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차지하는 작품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서술자가 전형적인 소시민이자 지식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씨가 유사한 처지. 참고로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 빚을 저 아저씨처럼 개발 지역에 투자를 했다면 나도 지금 저 아저씨랑 똑같은 시세가 될 수 있는 거 아님?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심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인공 권 씨를 둘러싼 사건들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뭐예요? 당시의 현실과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즉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만약 하나 더 쓸 수 있겠구나. 사실적 전달 효과. 본인이 얘기하면 과장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옆에서 얘기해주면 본대로 써주는 거니까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 이 두 개의 키워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 지문 일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문이 어떤 식 스타일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88페이지부터 역시 다른 지문들이 좀 실려있을 겁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못 읽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상징적 동작이 나오는 장면 지문을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조자료 90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주목에 써져 있죠. 자, 중간에 병원 이름이 뭐죠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장면은 권 씨가 90페이지입니다. 이 장면은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장면,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입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 서줄게요 라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님 한번 다시 매달려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 없으시면 그렇게라도 해보시죠. 뭐요? 돈을 빌려줄 순 없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내 입장에서 손해볼 일을 할 이유는 없는 거지.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덜이 나올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며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들어왔다. 도전적이던 기색이라는 건 뭘까? 약간 뭔가 오기가 찬 거야. 내가 이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 와이프가 죽어. 이건 지금 내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다 달리려고 눈에 생기가 도는 걸 도전적이라고 표현한 거야, 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습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일 바라고 거기다 힘을 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자, 이거 중요한 장면이니까 강조해놔야겠지?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구두를 닦으려는 형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권 씨는 아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잃어버렸지.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 그쵸? 실례 많았습니다 하면서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움찔거리더니 인사말이 나왔고,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예를 들면 아유 오 선생 그거 너무한 거 아니오, 이런 분들의 말들이 나오길 바랬던 건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포기하고 하니까 왠지 찜찜해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되게 찜찜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올려다보면서 갑자기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오 선생, 나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럼 이 대학이라는 게 무슨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스크래치 난 오 선생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거겠지. 그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가 나오자. 자, 봐봐. 갑자기 나는 근데 한 5줄 내려가 보자.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 돌팔매를 하다가 말고 뒤집혀진 삼시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때 당시의 권씨처럼. 참고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를 시작했거든. 아까 돈 돌려달라는 그 시위. 근데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과격해지잖아. 과격해진 상태에서 주변 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리어카에 3일 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막 리어카 저리 꺼져 하면서 막 박살냈는데 참외가 다 바닥에 둥글둥글 떨어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그 참외를 집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남의 걸. 이성을 상실해버린, 그치? 분노와 어떤 군중의 심리에 휩싸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내가 권 씨한테 들었던 거거든. 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 먼저 상징도 있죠?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자신의 배고픔을 우선시하는 그런 상징 같은 장면이라고요? 상징이니까 중요한 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 자신의 어떤 속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지. 그치? 나의 체면 그리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된 거라서 저거 무조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났다.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전세돈이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돈을 마련해 줄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에게 수술을 진행시키고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보조자료 92페이지 보시면 중략 부분, 이후 부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죠. 도둑질 장면입니다. 조금만 보고 갑시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시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이거 뭐예요? 자기 얘기죠. 내가 당신 도와줬다. 당신은 모르주고 있지만 지금 이 수작 그만두고 돌아가서 아내를 보시라. 그 말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를 까놓고 권씨라고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권씨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스러웠던 거야. 그쵸?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그 장면을 들키면 열받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돌려 말한 거죠. 그랬더니 개수작 하지마. 아무도 그런 이웃은 없어. 오케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내려선 뒤 부주의하게도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즉 도둑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서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어. 이건 내 생각이죠. 대문은 저쪽입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면 저 사람은 내가 권씨, 즉 내가 나라는 걸 알았다는 걸 눈치챘구나.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만들어진 거죠. 나는 나름대로 권씨를 배려하고 했지만 권씨의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치명타가 된 것이지. 그래서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고 마지막에 나가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라는 말 한 번 더 하는 거 보이시죠? 상징적 멘트인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사건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 잘 챙기면서 서술 속증에 신경 쓰면서 그리고 당연히 일치불일치 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챕터.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보조자료 96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에는 역시 또 다른 장면들을 좀 실어놨습니다. 주로 참고로 요 98페이지에 있는 요 지문들이 보통 그 과정, 현재 교육과정 이전에 자주 출제되는 장면이라서 실어놓은 거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서 꼭 읽어주시고요. 특히 어리숙한 도둑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그 98페이지에 있을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우리 갈래복합지문 절반을 딱 끝냈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나머지 갈래복합지문 또 진도 쭉쭉 이어서 나가볼 테니까 보여주시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지요.